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JTBC의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게는 10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어젯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라와 제주엔 오늘도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돼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을 막은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와 이민자 문제 등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았던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수도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 떨어져서 아침은 더 춥습니다. 한파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주엔 올해 최강 추위가 찾아와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많은 눈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아람 기자,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서울은 영하 6도, 체감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잔뜩 움츠러진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내려와 강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고돼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번 주 얼마나 추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2도에서 3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었는데요.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대전과 대구, 인천도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이날 서울은 영하 12도, 인천과 수원은 영하 11도, 춘천과 철원은 영하 15도, 17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고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머무를 정도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고됩니다. 네,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는데 눈 소식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겨울에 내렸던 폭설과 비슷한 정도의 큰 눈이 다시 내릴 예정인데요.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도 많은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을 기준으로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호남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 충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북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최대 40cm의 큰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설도 단기간에 내리는 습설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로 결빙과 수도 계량비, 동파, 블랙아이스 피해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경찰과 다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또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어제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체포영장 기한이 늘어나도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갑자기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이 큰 만큼 경찰이 체포를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유언 부담이 따르는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자신들이 가져가려 하면서 수사 과정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은 형식의 체제를 유지한다며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경찰도 공조본 체제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투입 인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해도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 불법 영장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빌미를 준 게 공수처 아니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출범 때부터 지적됐던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날 공수처는 경호처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관저문을 막아선 경호처 앞에서 공수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사 의지도 실력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선 기소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습니다. 적은 인력도 수사력 미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규모를 권고했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현재는 이 정원마저도 못 채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전부입니다. 결국 지난 4년간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기까지 4개월 공백 기간도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의 인원 보충도 제때 안 되면서 수사 지연 등 상황은 더 악화됐던 겁니다. 지난 정부 공수처의 설립을 주장했던 야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공수처장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불발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가로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묻는다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 이유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공수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도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법률위원회와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응답 ARS의 경우 적극적인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질문도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전개 과정들을 보면 여기 문항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도를 만들어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물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흔들리던 캐나다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조롱했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through a robust, nationwide, competitive process. 9년 동안 캐나다의 총리였던 저스틴 트루도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강해졌고 결국 물러나게 된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는요, 캐나다 주지사 저스틴 트루도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며 캐나다를 미국의 주라고 낮춰 불러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가 사라지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거라며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좋아한다고 썼습니다. 트루도는 캐나다를 위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더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물러난 거라고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성남FC 신재원 선수는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elamat tahun baru semuanya. Mari menjadi satu untuk sepak bola Indonesia. Indonesia jaya.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응원해달란 신태용 감독의 새해 인사 닷새 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 감독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Kita melihat perlunya ada pimpinan yang bisa lebih menerapkan strategi yang tentu disepakati. 4년 전 인도네시아 감독에 부임한 신 감독, 인도네시아의 축구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질 소식이 알려진 뒤 아들인 신재원 선수는 5년 동안 피파 순위 50단계를 올려놓고 월드컵 예선 3위인데 경질이라니 이러면서 분노했습니다. 발표 글엔 직접 감독 없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보겠다며 협회가 아버지를 5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할 말이 많지만 덮어두겠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도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바꾸고 국회의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하며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탄핵 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논란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첫 8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연말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이 본격 합류한 겁니다. 8인 회의는 매주 2회 변론을 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율했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진행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헌재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성격에 맞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 탄핵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과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비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인데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한 내용을 추려보니 최소 9건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을 최소 9건 이상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주목한 건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인지 따져보겠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자금을 끊고 국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을 줬다는 공소장 내용,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최소 3차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최소 1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계엄의 내용과 과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위헌적 체포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도 김 전 장관의 공소장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청구인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관한 사항이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면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을 선동했던 것과 달리 평화롭고 질서 있는 인증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의회 폭동 사건을 둘러싼 미국 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했던 패자는 4년 만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6일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증 발표는 패배자인 해리스 부통령이 맡았습니다. The votes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Kamala D. Harris 4년 전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인증 절차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폭도로 가득했던 의회 안으로 선거인단 투표함이 평화롭게 들어왔고 시위대가 점령했던 의회 앞도 이날 내린 폭설로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의사당 폭동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폭동 사건을 사랑의 날로 불렀습니다.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there proud. They were there with love in their heart. That was an unbelievable and it was a beautiful day. 하지만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은 그날의 상처는 계속된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Now, it didn't end that day. As you know, he called out to these people to continue their violence. 바이든 대통령 역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그날의 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해당 미사일이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99.8km 고도까지 올라갔고 1,500km를 날아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태평양 적수를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됐다며 누구도 대응 못할 무기를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도, 전주 3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호남에선 많은 눈도 예상되는데 특히 전북에선 최대 4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